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계기류를 작동시켜주는 그 인스트루먼트 에어라고 I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어라 해가지고 프렌트 에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A.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있는데 스팀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유틸리티를 사용하고 나면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처리를 담당하는 게 오늘 이제 1교시로 진행해야 될 폐수 처리장, 수처리 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할 게 이제 냉각탑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처리 쪽을 이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물공장들은 사용한 공업 용수를 그 바깥으로 배출할 때 규제가 많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규제를 어기게 되면 심한 경우 그 공장장, 대표자가 그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청 입장에서는 크게 돈은 안 들지라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요 수처리 쪽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발하는 그 낙동강 유역 환경청 포함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그 다음에 울산시청, 울산남구청, 뭐 어느 경우에는 불시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폐수 이렇게 채수해 가지고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만약에 법에 저촉을 받으면은 그 처벌을 좀 강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만약에 이제 수처리 쪽, 환경 쪽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이 매년 그 울산시라든지 이런데 정부에 이렇게 내는 세금을 갖다가 과중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방법도 정부에서는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처리 부분은 메인 프로세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공장을 가동함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제 폐수 처리장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제 석유 1공장 쪽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석유 1공장 쪽은 폐수가 발생된 폐수를 갖다가 일단은 저장을 하는 저장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현비성 반응기라고 해가지고 폐수를 1차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폐수에 대해서는 호기성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침전조를 거쳐가지고 방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처리의 기준은 COD 가지고 보통 많이들 합니다. COD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의 이제 발생된 폐기물의 70~80%는 현기성에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한 20~30% 호기성에서 처리해가지고 적정한 COD 규제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방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으로 나타냈는데 일단은 이제 집수소에서 이제 폐수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 현기성 소화조에서 일단은 그 폐수의 한 70% 정도를 갖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호기성 토끼조, 그 다음에 침전조, 모래 여과기, 그 다음에 방류를 하는데 폐수는 그냥 저희들 그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연 하수 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다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저희 당사 그 석유 1, 2공장 기준으로는 현재 그 폐수 처리장 실제 처리 능력은 하루에 한 12,000톤 정도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갖다가 지금 그 용연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용연 하수 처리장에서 이 물량을 갖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달 또 처리 비용은 또 처리 비용대로 또 주고 있습니다. 예, 공정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 태광산업 1공장 그 폐수 처리장은 94년도 PTA 건설할 때 호기성 폭기조만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PTA 정설할 때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94년도 PTA 할 때는 캐파가 연간 40만 톤이었고
2007년도에는 PTA 증설 시 캐파가 연간 100만 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5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그 현기성 토끼조를 갖다가 현기성 소화조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주가 설치하게 됐죠. 현기성 소화조라면 안 되겠네. 현기성 반응기라고. 그리고 현재 폐수의 용량은 그 시간당 한 400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2,000톤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COD 크롬으로 해가지고 5,500에서 한 6,000 ppm 정도가 폐수가 이제 공정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그 폐수의 유기물들은 현기성 반응기에서 한 70~80% 정도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TA 쪽에서 발생되는 폐수로는 상시 폐수, 그리고 뭐 악성 폐수, 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들이 일단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현기성 반응기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COD 기준으로 한 5,000에서 6,000 ppm 되던 게 거의 한 COD 기준으로 한 1,000 ppm 정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호기성에서 다시 또 유기물 제거해가지고 COD를 갖다가 한 20에서 한 50 ppm으로 낮아진 걸 다시금 더 물리적으로 침전하고 모래를 갖다가 여과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COD가 대충 한 맥스 한 20 온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방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그 조를 갖다가, 그러니까 장치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인 거는 조금 전에 앞장 한 2장 정도로 우리 그 석유 1, 2 공장의 폐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일단은 설명을 드렸을 때 요 예비조라고 하는 거, 공정에서 발생된 상시 폐수하고 악성 폐수가 모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조의 그 특징으로는 현기성으로 공급하는 COD 유량을 갖다가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COD 함량도 높고 악취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처럼 위에 카바를 다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덮어놓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발생을 갖다가 방지하고 잔여가스로 폭발 위험성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요 카바 위쪽에서 한 번씩 용접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용접 작업을 요 카바 쪽에 카바 쪽에 부식이 있어가지고 용접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삐져 놓는 가스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작업은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요 위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 많이 죽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 가까운 요 하나에서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향후에 누가 만약에 OSBL 쪽에 근무를 하시게 되고 요 예비조 요 위쪽에서 현장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잔여가스로 인한 그 화기 작업 시 그 폭발에 대해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폐수의 발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PTA 공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한 주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그 공정을 갖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폐수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고요. 그 발생된 폐수는 하루에 그 조금 장표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10,000톤에서 12,000톤, 시간당으로는 한 400톤, 그리고 COD 크롬 기준으로 해가지고 COD 크롬이었죠 아까. COD 기준에 한 5,000에서 6,000 ppm 정도에 넣는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PTA 공정에서 발생되는 그 폐수의 성상으로 봤을 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생물적으로, 생물화학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걸로 봤을 때
TA하고 파라톨릭은 서서히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 BA부터 해가지고 AA까지는 좀 쉽게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운전하는 쪽에서는 그 폐수 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DCS에 연동시켜 가지고 분석 장비 포함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호기성까지 처리돼 가지고 최종 방류되기 직전에 COD는 20ppm 언더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그 최종 그 방류될 때 그 관리되는 지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안 보이는데 COD하고 폐하하고 그리고 SS라 해가지고 솔리드 서스펜디드 이래가지고 부유물질 그 3가지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니터링 상에는 지금 2개가 관리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개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니터링 DCS 모니터에 가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조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예비조는 그 공정 폐수하고 악성 폐수를 갖다가 분리해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기성 반응기에 공급되는 폐수가 일정한 그 농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비조로 갖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진들은 예비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정에서 발생된 폐수의 그 COD 기준으로 70%에서 80%를 처리하는 현기성 반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현기성 반응기는 그 산소가 없습니다. 요 반응기는 산소가 없는 그 곳에서 미생물들이 반응을 하면서 그 공정 슬러지 중에서 유기물을 섭취해 가지고 분해를 시켜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그 요 현기성 반응기에서 반응을 시키면 메탄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탄을 그 히타의 열원이라든지 이렇게 각종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기성에 비해 가지고 현기성은 그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발생되는 슬러지의 발생량 자체가 많이 좀 작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기성 반응기의 단점으로는 그 온도라든지 폐하 등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처리 공정도 필요하고 그 현기성 반응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 미생물들의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그 COD 기준으로 15,000 이상 되는 그 폐수가 현기성 반응기를 통과하고 나면 COD 기준으로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단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생물의 성장 속도입니다. 현기성 반응기는 효율은 엄청나게 좋아요. 좋은데 최초의 그 미생물을 갖다가 이 반응기에 식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식종된 미생물이 처리해야 될 그 폐수하고 이렇게 좀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친숙해져 가지고 그 폐수의 그 슬러지 중에 유기물을 갖다가 섭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많게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현기성 반응기에 그 미생물들이 죽었다. 그래 되면 진짜로 큰 비상사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쪽 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기성 반응기에 특히 온도 그리고 폐하, 유입되는 그 폐수의 그 미생물들한테 도구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자칫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요 현기성 반응기에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들어가는 COD가 5000인데 뭐 만약에 뭐 1000, 2000이 아니고 거의 한 3000, 4000 이래 돼버리면 아무리 호기성에서 그친다 손 치더라도 방류되는 COD가 그 규제치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또 뭐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반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현기성 반응기에 있는 요 미생물들의 특징인데, 이 미생물들은 지금 온도라든지 폐하, 그리고 그 미생물들의 그 대사 작용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응 조의 온도가 37도 이상이 되면 미생물들한테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절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하절기, 최근 들어가가지고 날씨가 더 뜨겁잖아요. 이때 지금 요 현기성 반응조의 온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가 치를 때 가장 왕성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현기성 반응기에서는 미생물들이 그 설리지의 유기물을 먹고 나면 나름대로 그 메탄가스를 갖다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 메탄가스를 보통 바이오가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바이오가스는 과거에는 그냥 그 현장에 보면 그 소각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태워버렸는데, 최근에는 다 그 히타의 열원으로 라인을 깔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기성 반응기의 종류로는 요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태광에는 지금 이 픽스 베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옆에 2개는 다 좀 더 현기성 반응기 중에 좀 더 이렇게 어드밴스드 스킬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태광의 그 현기성 반응기는 앞에 이런 타입이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는 보면 상부에서 이렇게 배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수는 요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요 안에는 요런 모양의 충진재들이 들어가 있고, 요 충진재 표면에 미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체들링 없이, 체들링 안 되고 나름 잘 분산돼 가지고 잘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흐름성을 갖다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퍼즐을 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흐름성이 조금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그 앞장에 있던 그 패킹에다가 지금 그 미생물들을 갖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사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장기간 사용을 한다든지, 흐름성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미생물들이 제대로 증식을 못하게 됐을 때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는 이런 패킹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되면 빨리 그 정기 보수 기간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자연도 정기 보수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많이 이제 있다라는 그 자체는 제거해야 될 COD 기준으로 제거해야 될 COD가 적정하게 제거가 안 돼가지고 폐수를 용련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공급되는 그 폐수의 COD 값 자체가 맥스 20이 아니고 아마 그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고유의 현기성 반응기인데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랄까요, 맥주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구성 요소고,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요런 종류가 있다, 요런 게 있는데 종종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미생물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패킹은 나름대로 정상적인 모양을 갖다 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생물들의 수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인근에 있는 회사로부터 미생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올 때 종종 많이 사가지고 오는 곳이 어디냐면 맥주 공장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기존 그 현기성 반응기에 투입해가지고 미생물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영양제를 갖다가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수 미생물을 갖다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현기성 반응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미생물들이 이제 유기물을 먹고 정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 공학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의 요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현기성 반응기가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학공학에서는 트러블이라고 한다면 미생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쇼크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은 이걸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화학공장에서는 뭐 피드라든지 원료라는 개념을 쓴다면 미생물 쪽에서는 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고 보기보단 뭐 저수지라고 보는 게 더 맞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기성의 뭐 기본 원리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PTA 배수를 현기성 반응기에서 3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메탄하고 CO2로 이렇게 분해시키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뭐 가수분해라고 해가지고 난분해성 물질을 갖다가 분리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생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초산 성분으로 분리시키는 거. 그 다음에 메탄 생성 단계라고 해가지고 그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초산 성분이 깨지고 미생물들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폐수 구성 물질별 현기성 미생물 적응에 대한 필요 시간이 있는데요. 요거 봤을 때 그 각각의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그 새롭게 그 현기성 반응기에 투입시킨 미생물들이 이러한 유기물들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적응해야 될 시간 자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좀 더 희망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관리하던 곳에서는 그 현기성 반응기 쪽에 이게 전기가 끊어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온도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먹이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미생물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전기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전기보수를 갖다가 보통 한 달 정도 하니까 요 미생물들을 갖다가 다시금 이렇게 죽은 미생물들 다 처리하고 새로운 미생물 투입해가지고 정상을 시키려면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릴 판단이 못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구미 쪽에 가가지고 맥주 회사로부터 해가지고 미생물들 다량 구매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석유 공장 인근사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 다량 또 좀 공급 받아가지고 힘겹게 공장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파트는 현기성 반응기에서 지금 난분해성 미생물은 뭐가 있고 가분해성 미생물은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 가분해성 미생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생성물에 의한 독성 부분이 되겠는데, 요건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게 이제 그 말입니다. 원래 최초 만약에 현기성 반응기를 설치하게 되면 요 공급된 미생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처리해야 될 폐수의 유기물과 친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통 시딩 기간이라고 하는데 한 요 정도 이상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활성이 좋은 미생물은 어느 정도 쇼크에도 일단은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라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TA 폐수는 가분해성 성분과 난분해성 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난분해성 성분, TA 성분, 그 다음에 파라톨릭 성분은
분해가 잘 안 되고 대략 한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분해가 잘 되는 가분해성 성분으로는 AA, BA, PCBA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한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폐수 분해도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단계별로 메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일단은 계통도를 좀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실예를 든 건데요. 뭐 조금 H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 이거 어느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H사 분해율이 저하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여하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현비성 반응기를 거치고 나면 COD 기준으로 한 그 5000에서 6000 ppm 되던 게, 현기성 반응기를 거치고 나면 COD가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1000에서 2000 정도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농도이기 때문에, 이 호기성은 저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기성은 또 현기성과 영 반대입니다. 호기성은 또 공기를 또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현기성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반응을 시킨다고 했을 거예요. 호기성은 또 공기 베이스 하에서 이렇게 폐수를 갖다가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처리소의 수질이 양호하고 악취가 거의 없다. 그리고 BOD하고 SS 제거율이 높다. 대신 단점은 운전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슬러지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그리고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좀 많이 본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 소화조라고 해가지고 폭기조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침전조, 농축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지금 뭐 사진으로 보시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마 현장 견학 같은 거 갔을 때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호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색깔은 거의 이 호기성 반응기에 들어가는 그 미생물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흑색을 좀 많이 띱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조금 이 황토색, 흑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황토색, 흑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호기성 반응기의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호기성은 현기성과 다르게 이제 공기랑 친해지기 때문에 컴프레셔에서 공기는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폭기조에서는 퀘이트라든지 디퓨저 통해서 한번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호기성은 거의 요 콘크리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운전 변수로는 그 폐하하고 용존산소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폐수 유기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폐수는 탈수기로 보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기성 반응기에 이제 간단한 그 PFD 계통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폐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폐수가 아니고 현기성 소화도에서 넣은 폐수인데, 여기 지금 반응조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침전 부상되고, 그리고 찌꺼기는 탈수돼가지고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상층부에 있던 물만 처리해가지고 방류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성 설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그 용존 산소가 높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폐하가 좀 저하되고 슬러지가 부상되고 거품하고 이런 각각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대신 이제 용존 산소가 낮을 때는 슬러지가, 흑색의 슬러지가 또 아마 부상된다는 건 좀 위로 뜬다는 소리입니다. 방류수가 불탁되고 악취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 사진에서 황토색이 아니고 아마 색깔이 좀 더 진해지고 아마 검은색이 되면서 악취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용존산소가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우리 운전 쪽에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FM이라고 하는 거는 피드 대비 뭐랄까요, 피드 대비 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양 자체가 들어가는 양 대비
미생물들의 양을 갖다가 비교한 거고, 만약에 피드되는 양이 많게 되면 미생물들의 증식 속도가 아마 빨라져 가지고 슬러지에 침강되는 게 좀 작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드되는 게 작게 되면 미생물들의 증식 속도가 아마 떨어지니까 침강성은 아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P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시 반이죠.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뭐냐면은 그 호기성 반응기가 그 만약에 그 흑색, 황토색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이제 짙은 색, 검은색으로 간다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호기성 반응기 안에 미생물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현재의 그 호기성 반응기 상태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폐수 처리가 불량할 때는 이러한 미생물들, 그리고 그 폐수 처리가 불량하면서부터 회복될 때까지 나타나는 미생물들, 그리고 유입 폐수 농도가 대단히 낮을 때 나타나는 미생물, 그리고 그 슬러지 해체 및 구성할 때 나타나는 미생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기성 반응기에 이제 붓기가 되고 난 다음에 미생물들이 반응하고 나면 침전조로 오게 되어 있고요. 침전조가 하는 역할은 그 미생물들이 반응을 끝내고 나면 슬러지화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폐수는 이제 깨끗한 폐수는 요 상층에 있게 되고, 하부 쪽으로 그 반응을 끝낸 슬러지들이 이렇게 침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침전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실제 현장에 침전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침전됐을 때 이 하부 쪽에 있는 거, 이 슬러지들은 계속 둘 수는 없고 지금 그 분리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그 함수율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외부로 위탁 처리할 때 기준이 있는데, 함수율은 75%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되는 게 이러한 탈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수기의 종류는 이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수율은 75% 이하가 되어야지 일단은 외부로 이렇게 위탁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필터 프레스가 그래도 그나마 거기 근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 필터 프레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탈수되고 나면 이런 이제 슬러지가 남게 되는데, 이러한 슬러지들은 어디다가 판매를 하냐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장에 쌓아둘 수는 없고, 과거에는 그 시멘트 회사에 팔았어요. 시멘트 회사에 팔고, 이제 시멘트 회사로 이렇게 공급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시멘트 회사에서 이제 돈을 받고 저희들 이런 그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를 해주고 있고, 이제 시멘트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될 때는 매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매립하기 이전에는 해양 투기 했었어요. 해양 투기 했었는데, 해양 투기는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매립 업체에다가 그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는 이런 슬러지 1톤당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돈을 주고 지금 외부에 지금 합법화에 매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장표를 갖다가 그 앞선 분이 아마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폐수 처리장이 미래도라고 하는 건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라고 한 부분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조금 전에 봤듯이 그 슬러지 나오게 되면 탈수해 가지고 폐기물로 위탁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비용을 줄여가지고 처리 안 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요거네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상시 폐수하고 악성 폐수 하루에 한 10,000톤에서 12,000톤 정도 발생되는 거. 그 어느 정도 이제 생물학적 요구 맞추고 폐화 맞추고 용존 그러니까 그 고형분 SS 맞춰가지고 방류를 시켰는데 요 부분들에 다시금 요걸 갖다가 우리 공정 용수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요거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폐수 처리하는 것도 좀 더 경쟁력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은 그 분리하고 남은 폐기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류해야 할 요 폐수를 갖다가 다시금 그 좀 뭐랄까요 전환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공정 용수로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는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처리 기술 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탑 쪽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냉각탑은 우리 공정에다가 일단은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요. 냉각수 공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경기라든지 칼럼 탑증에 핫 대입파를 갖다가 리퀴파이드 시켜가지고 응축시켜 줄 때 많이들 이렇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냉각탑이라고 하는데 그냥 용어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좀 뭐 공정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는데 냉각탑을 거치고 냉각탑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냉각탑을 통과해 가지고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갈 때의 온도는 상온에 가깝습니다. 대략 한 20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열교환 시켜주고 배수될 때의 온도는 디자인적으로 한 4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도로 들어갔다가 40도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으로 봤을 때는 요 순환 펌프의 압력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냐면 요 공정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열감기 쪽으로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압력 고려해 가지고 보통 그 냉각수의 그 스프라이 펌프의 압력은 정해지는데 보통 그 노말 때 한 4kg에서 한 3.5kg에서 한 4k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발 수량은 어떻고, 비산될 때 있으면 실은 어떻고, 그리고 보충되는 물은 어떻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로는 뭐 다 지금 다 되어 있겠네요. 스플라이, 리턴, 그리고 메이크업, 블로다운, 그리고 위로 비산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냉각탑의 구조를 보실 건데요. 냉각탑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쪽으로는 이렇게 콜드 워터가 좀 냉각수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다가 공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숫자적으로는 한 20도짜리가 공정에 들어가서 40대로 미턴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요 팬이 작동하면서 요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빨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물이 접촉을 해가지고 열기들은 빠져나가고 온도를 잃은 물들은 다시금 쿨드 워터 돼가지고 프로세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상 요 제일 상부에는 요 팬이고요. 팬은 내부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위쪽으로 빨아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냉각탑이라고 하는 거 상부에 보면 하얀색 배경 같은 게 많이 나갈 거예요. 수증기가 지금 팬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있는 물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지고 바깥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도타가 이쪽 그 골고루 이렇게 탑 다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분비판 밑에는 요걸 그 열변할 수 있는 서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용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송풍기 그거고요. 그 다음에
비산 방지판, 엘리미네이트라고 되어 있고, 이번 디스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거치고 나면 분산 오줄, 그래서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충진재라고 해서 패킹이 있어요. 패킹 블락인데, 이 패킹 블락을 둔 이유는 그 차가운 공기, 뜨거운 물 서로 열변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예, 본부장님. 네네. 예, 있다. 네가 술 마시는 거 약하다. 형이 저희 집 수율이 이 정도 있어요. 아니 뭐 메뉴 몇 개에서 투표할까? 아 메뉴 몇 개 올릴까? 어디서 마시는 거지? 상관이 그 애들 출퇴근하는 집에서 그 다음에 내가 주문한 시점인 것 같아서 지금 수혜식 무이죠? 맞네? 소주랑 초식이로? 그래 닭도리탕 좋아. 나 닭도리탕 먹어도 돼. 그럼 따로 먹을래? 오이 불고기 엄청 씨. 오이 불고기 좋은데. 불아? 백숙이 고기 좀 물리고 고기 해는 너무 많이 먹었거든. 좀 참신한 거 없나? 찜, 탕 이런 거. 오리탕 맛있겠다. 비싸다. 개 비싸. 너무 비싸. 상품 자체가 싼 동네는 아니잖아. 좀 물가가 다 비싸가지고. 그냥 상대 가격에서. 그렇다면 보자. 싫다며. 반대 안 할게. 나밖에 반대 안 하는 것 같아서. 왜? 볶음밥 먹어. 볶음밥 너무 비싸. 먹을 때. 뼈 먹고 볶음밥. 내가 뭐라 볼게. 너는 그거 딱 다 들어내고 볶아 먹어. 네, 그래서 이제 패킹이 있고요. 패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조고, 그 다음에 요 하부에 요 통이 있는데 이걸 갖다 보통 베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워진 냉각수를 갖다가 다시 공정으로 순환시켜주는 거, 순환 펌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열광기를 돌기 때문에 나름대로 케미칼이 필요해요. 과학적인 케미칼. 그래서 그 케미칼 도징 유닛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냉각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운트 플로어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플로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큰 회사들은 거의 다 요 카운트 플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카운트 플로어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그런 열광기입니다. 위에서 팬에서는 요 안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에서 들어온 것들은 분비판을 통해서 내려오고, 패킹은 그 열간시켜주는 서페이스를 공급해주고, 팬이 이제 빠니까 이제 팬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외부 공기들은 들어갈 수 있는 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열을 빼앗긴 냉각수들은 요 베이신에 놓이게 되고, 이것들이 다시금 공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그림 똑같이 요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크로스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카운터 플로어는 좀 큰 공장에 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크로스 플로어는 또 소규모 공장에서 좀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화성 공장에서도 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소규모의 그 냉각탑은 건물 옥상에도 이렇게 보통 설치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카운터 플로어는 거의 다 지금 이제 우리 석유 공장처럼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용하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로 공기가 직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기가 이 틈새를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에서 팬에서 이렇게 낼 때, 이제 빨아낼 때 공기들이 이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물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똑같은데, 옆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목재가 되어 있고, 이 목재와 목재 틈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요 카운트 플로는 일단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 크로스는 효율은 일단 낮아요. 그리고 기계 설치 면적은 적은데 요거는 기계 설치 면적은 크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지만 이렇다. 요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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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용도 부분에서 요 직교류형이 중간에 점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지금 요 크로스 플로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요 목재와 목재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현재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점검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요 패킹 부분에 대한 점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그 카운트 플로 자체는 대규모고 다 좋지만은 점검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크로스 플로는 규모는 작고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수 점검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사진을 하나 볼 건데요. 예. 이만 볼게요. 롯데케미칼 1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건물 6층 냉각탑에서 발생한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냉각탑 한 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냉각탑은 전기 보수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떨어졌겠네. 이상하네. 지금 요 불이 난 요 냉각탑은 조금 전에 봤을 때 요 크로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 옥상에 있고 그 다음에 목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목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 보수 기간이었고 그런데 불이 났어요. 이게 조금 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불난 시간은 11시 30분 정도에 불이 났는데 10시에 저희들 팀장들이 돌았거든요. 현장을 패트롤 돌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시 30분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건물 6층 냉각 났어요. 탑에서 발생한 불은 20여 분 만에 네, 불이 났어요. 이게 이제 목재고 안에 패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화재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요 옥상 요 반대편 쪽에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용접하고 있는 그 용접 불티가 요쪽으로 이렇게 바람 타고 넘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불이 났다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이후부터는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롯데케미칼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그 대형 이렇게 냉각탑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언제든지 불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갔지? 네,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요. 사실 남구 롯데케미칼 네. 1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 건물 6층 냉각탑에서 발생한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냉각탑 한 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 거기가 피해는 이제 딱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냉각탑은 전기 그래 됐고요. 보수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됐냐면 실제란다. 여기 이렇게 지금 불이 났거든요. 불이 났는데 우리 근무자들은 불난 거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하고 인근에 보면 그 이네오스라고 있어요. 이네오스 직원들이 반대편 회사에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이게 다 목재거든요. 목재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 크로스플로는 뭐 이렇게 목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화승사 같은 경우는 옥상에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목재 베이스의 냉각탑들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갖다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냉각탑 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냉각탑의 수질이 좋지를 못하게 되면 그 냉각탑에서 수질이 좋지 못하게 되면 그 좋지 못한 수질이 공정에 있는 열광기 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가다 보면 열광기에 이런 튜브 자체를 이렇게 다 막게 되거든요. 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튜브 내에 물이 제대로 흐름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 안에 미생물들이 자라가지고 그 열광기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냉각수에 용해되어 있는 칼슘 등이 농축돼 가지고 열광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끼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임이라고 하는 거. 슬라임이라고 하는 건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다시 또 열광기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거든요. 오늘은 뭐 11시간이 끝났네요. 네. 거의, 이제 뭐 거의 끝나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훑어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아마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하고는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시고 석유화학에는 이런 장치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잘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도 이야기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진짜 힘들었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어딨냐면 혹시 여기 저 SK 그 프로필렌 공장 압니까? 알아요? 그럼 SK 프로필렌 공장에서 이렇게 어디죠? 우리 태강 쪽으로 오는 길에 보면 오른쪽 편에 이제 석유 단지가 있거든요. 하필이면 여기 공장이 그 도로가에서 다 보여요. 도로가에 찍는 거예요. 도로가에서. 만약에 이제 저 안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도로가에 대낮에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가수 포함해가지고 4개 기관인가 들어와가지고 막 덮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기 보수 기관이 이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위에 총국님 있었는데 총국님 몇 번 불려가고 그나마 저는 크게 피해는 안 봤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보수 기관에 여기 요 냉각탑이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 냉각탑은 쓰지를 못하고 옆에 또 냉각탑들이 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배관 연결해가지고 공장 가동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볍게 뭐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석유화학 공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 그 다음에 매뉴얼,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SOP, 그 다음에 뭐 PSM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자꾸 만들어지고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겨울 만큼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이유가 만에 하나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심성도 이렇게 일깨워드릴 겸 자꾸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